차가 그렇게 좋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내버려둬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인데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되는가. 전기차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19세기 말 즉 1800년대 후반에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탄생을 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기차에 비해서는 내연기관차가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전기차는 아군이고 이래서 시장 친화적이고 내연기관은 환경에 적대적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식은 코스로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데 제가 여기 쓴 것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정책 또는 어떤 경제현상 또는 어떤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친 학자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인스 같은 학자들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인스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개입이라든가 정부 개입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어떤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주파수 경매 제도라든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 주파수 경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오염 배출권 문제라든가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또 나아가서는 어떤 이 기술 발전 같은 데서 상당히 기여를 한 그런 학자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논문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어떤 배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기업의 본질, 또 다른 하나가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본질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왜 생겨났는가 또는 기업이 왜 존재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코스 이전까지는 기업이라는 건 그냥 생겨났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속에서 기업들이 가용 자원을 어떻게 잘 배합을 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느냐라는 것에만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코스는 그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기에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않고 기업이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고 경제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한 방법이다라는 그 기업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가 하는 부분에까지도 제가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저 거래 비용 얘기가 나오고 그 거래 비용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거래 비용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당 어떤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뭐 전기차 문제나 환경보호 문제와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 매연의 문제라든가 무슨 뭐 정원 문제라든가 공원 문제라든가 뭐 담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지 만약에 매연을 줄이려면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은 매연을 줄이더라도 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줄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 게 이제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도 느낀 것은 핵심 단어가 몇 가지가 있고 그것이 코스의 전 생애에 걸쳐 가지고 이 핵심 단어 그다음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대한 그 분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해 왔다라고 보는 게 그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재산권이란 문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도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 효과 문제도 생긴다라는 것이고 재산권을 설정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기업의 본질이나 이런 문제에서 거래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시장에서 있는 기회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거래 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제도 설계의 문제까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이론적인 기반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실 적용 문제까지 일관되게 이 네 가지 정도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법을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코호스 정리에 관해서 얘기인데 스티글러 동료고 코호스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그 동료입니다. 그 스티글러가 코호스의 논문들 쭉 보면서 코호스 정리라고 해서 그 하나를 이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코호스 정리라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고,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우리도 설명할 때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코호스 자체는 이 코호스 정리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9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그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코호스 시오렘이라는 것은 The Infamous 코호스 시오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말로 보니까 뭐 악명 높은이라는데 아마 불명예스러운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호스 자체는 코호스 정리라는 이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보니까 자신은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거래 비용이 없는 것은 가상의 현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탐구를 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론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글러가 거래 비용이 제로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된다라고 코호스가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블랙보드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가상의 세계를 상정을 하고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세운 이론, 그것을 코호스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적응적인 어떤 이론을 코호스는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그 스티글러에 대한 코호스 시오렘은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호스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외부 효과를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외부 효과를 줄인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 금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 목표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보통 생각하고 이걸 정부 규제로 줄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규제로 이거 못 피우게 하면 되지 않는가, 뭐 담배가 확 올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호스는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갑니다. 오케이, 줄이는 건 좋은데 최소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없는가, 효율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가 라는 것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그러니까 예를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환경 보호라는 것을 목표로 할 때도 오케이, 정부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줄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최소 비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코호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좀 더 치밀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치밀함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등대가 공공재냐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공공재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공공재였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책에도 나오지만 그것 앞에 공공재라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공공재라는 건 당연히, 등대라는 건 당연히 공공재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호수가 볼 때는 그럼 등대가 정말 공공재였어 처음부터라고 해서 과거 역사를 쭉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 과거 역사를 쭉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공공재로 제공됐던 것이 아니고 코호수 등대는 애초에 사적 재화 민간들이 제공했던 것을 나중에 정부가 소위 말해서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제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민간들이 제공을 했는데 왜 그다음 그럼 민간들이 제공할 때는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왜 공공재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부가 제공하게 됐는가라는 걸 추적하면서 사실은 등대를 공공재로 제공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있는 그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추적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과거의 역사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자기의 근거를 밝혀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치밀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논문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본질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시장이냐 기업이냐라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느냐라고 볼 때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을 거래 비용이라고 하고 그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을 기업 내부로 끌어들여와서 기업 내부에서 생산하고 조직을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호즈가 한 개 더 본 것은 조직 비용이라는 것이 또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내부로 끌어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 따라서 그러면 거래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조직 비용이라는 것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 내에서 어디까지 생산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외주를 줘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 거래 비용과 조직 비용의 트레이드 오프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수직적 통합이냐 수평적 통합이냐 그런 걸 할 때 역시 거래 비용의 문제와 조직 비용의 문제를 서로 트레이드 오프하는 관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도 결정이 되더라라는 상당히 그 광범위한 기업 활동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이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는 외부 효과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 그것이 결국은 재산권 다툼의 문제다. 어떤 하나의 물건 또는 하나의 어떤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산권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나도 이용하고 저 사람도 이용한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고 따라서 그 재산권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설정을 해주고 재산권을 설정을 해주면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로 매연과 주변인의 피해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재산권이 불확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재산권을 확정해주고 양자 간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즉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효율적인 방안들을 해결해 나가더라 발견해 나가더라 또는 제안하고 그것 쪽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거래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높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내부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게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렇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원하고 판례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법원이 또는 판례가, 그다음에 그 양사단의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법원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주안점이랄까요? 고수가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시장을 최대한 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고수 이전에는 그 주파수를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효과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근접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통신 교란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갈라서 허가증을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어떤 것에 사업을 할 때 허가증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뭐 로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론 허가증을 내줄 때의 이야기는 여기 공공성 등 기준에 의해서 허가증을 내준다라고 되고 청문회 제도 도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 페이지, 뭐 수만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얘네가 가장 공공적인 활동을 할 거야라고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한쪽에서는 자기들은 굉장히 공정하게 지정을 해줬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는 것은 그건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배해 준 것밖에 더 되느냐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란 것이 제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독점이 돼버리고 뭐 부패도 생겨나고 또 일종의 독점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하더라라는 것. 결국은 어떤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코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소성이 있는 자원일수록 정부의 규제가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거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자라는 겁니다. 주파수에 대해서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 재산권을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파수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회비용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주파수를 가져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넘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그 주파수만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주파수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기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에 어떤 문을 연 것이 바로 이 주파수 경매 제도의 도입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즉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그것을 좀 더 어떻게, 그다음에 이것이 나의 재산권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익이 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다시 이 주파수에 갖다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 어떤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는 데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코즈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문제로는 전기차 지원 제도와 이제 환경 보호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보호 목적의 전기차를 이제 확산하고자 하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자원 배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것 같고, 과연 그런 환경 보호라는 것을 위해서 주파수 경매제도나 아니면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그럼 자동차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자원 개입에 개입하는 게 맞는가, 자원 배분에. 그렇지 않고 이것도 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없겠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스가 또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들도 당할 고려해 가지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는 여러 규정들 또는 여러 환경들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나 뭐 좀 외국에서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환경 보호 그다음에 대기 오염 감축이 목적이었다면 새로 어떤 뭐 보조금 제도라는 이런 걸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한다는 것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내뿜는 어떤 매연 또는 탄소 배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걸 줄이겠다고 전기차로 가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아까 핵심 단어를 얘기한 재산권, 오염 배출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해 주고 그걸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서 그쪽으로 통합해 보는 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기차 지원 제도 내지는 뭐 확산 제도를 설계한다면 이렇게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전체 탄소 배출을, 즉 자동차만이 아니고 전체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탄소 배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제도 간과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그 꽁무니에서 저 매연을 내뿜고 있다. 전기차에서는 단 하나의 매연도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가 친환경 차다라는 건데, 그 전기차가 굴러가기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전기차가 굴러가기 위한 에너지는 결국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에 전기차가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발전소에 전기를 쓴다면 발전소가 점점 더 가동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은 저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괄시켜서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지원 제도의 경우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만 오염원을 판단하고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차 역시 탄소 배출을 한다. 그건 어디냐?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전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 전기를 얻기 위한 발전소에서 엄청난 또 오염원이 배출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이, 이것도 과연 그 전기차가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는가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현재 일반 가솔린 차는 미국의 경우에 그 매연으로 인해서 1,500명이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계산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석탄 발전에서 얻는 전기를 가지고 구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오염물질 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 새로운 연구 분야가 나오는 것은 전기차가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 배터리 때문에 무거운데,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그 탄소만이 아닌 다른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게 과연 친환경적이냐라는 새로운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 자체한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이라는 것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도 전기차가 어디서 전기를 얻느냐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제도 설계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와는 좀 더 다른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획득 시 탄소가스 배출도 포함해서 고려할 경우에 전기차 지원 제도 및 전기차 확산은 탄소 전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가스 배출 감축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탄소 배출에 맞춰서 탄소 배출권 제도 안으로 포함을 시키되 전기차가 얻는 그러한 그 에너지원, 즉 발전소에서 벌어지는 그 배출까지도 고려해서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든다면, 즉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긴다면 그것이 탄소 배출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타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내연기관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게 3리터 자동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니까 뭐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25년 전에 3리터, 지금 우리나라 연비가 좋다고 하는 자동차도 보통 7리터, 8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4리터,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를 가는데. 근데 이미 그 당시에 3리터 자동차가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소재들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겁니다. 비싸가지고 이거 시장에 내놔야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은 됐지만 시중에 내놓지 않은 그런 기술이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런 쪽으로 내연기관을 아주 적대시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런 자동차가 앞으로 2리터 자동차, 1리터 자동차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또 한편은 뭐 전기 자동차하고 병행을 한다면은 배터리 성능도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과 관련해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뭐 대담 시간이 있다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무공해 차,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2,740만 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 무공해 차라고 하는 것, 지금 얘기하신 것, 그거는 뭐냐면 CO2 배출이 없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배출가스에서 공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자동차.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무공해차라고도 하고 미래차라도 하고 또 전기 수소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배출가스 등급을 1등급에서 이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무공해차는 1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 수소차죠. 이거를 보급 목표를 이제 정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회 일각의 우려는, 야, 내연기관 차는 차 살 때 뭐 보조금 주지 않고 세금만 이것저것 받으면서, 뭐 전기차는 연료인 전기도 할인해주고 구입할 때 보조금도 주고 하는 자동차 간의, 차종 간의 이런 역차별, 그리고 이런 보조금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뭐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없는 규제는 아니고요. 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장려책이 있는가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2030년도부터는 팔지 마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시내 진입을 아예 하지 마라, 못 다닌다 라고 하는 이런 주행 중의 규제냐, 아니면 이런 사용상의 규제냐, 아니면 세금, 보조금 간의 규제냐라고 하는 규제의 종류의 차이지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전 세계가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공해차,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세워서 CO2 넷제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2050년도 전 세계 132개국이 유엔 관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규제의 불평등 그리고 불만의 목소리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 이론이었고요. 근데 코스 이전에는 기업이라는 것은 뭐 이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코스는 그게 아니고 기업이 왜 성립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시스템이라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고 생산하는 것보다도 자기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업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코스는 그걸 기업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기업의 본질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대안이 두 개가 시장과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기업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제 기업의 본질이다라고 봤는데, 요것이 이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인수 합병, 그다음에 수익적 통합, 이런 문제까지도 그 이론적 기반이 계속 확충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크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환경보호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산화황의 규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이제 석탄을 뗄 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뗄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코스 이전에는 그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에서는 내지는 한 지역에서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배출할 수밖에 없게 이제 규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굴뚝을 굉장히 높게 세워버린다던가, 그래가지고 굴뚝을 높게 세워서 바람이 실려가지고 이 이산화황을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버린 거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기차에서도 이런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옮겨갈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배출가스는 제로가 되지만, 반면 발전소에서의 배출가스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아닌가, 비슷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재산권을 설정해가지고 사람들을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재산권 행사를 하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산화황을 덜 배출하는 석탄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CO2 집진기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좀 더 감축시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설치를 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산화황을 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산권 설정하고 그걸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환경보호라는 목표도 더 잘 작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최소 비용으로 되고 기술 개발과 혁신도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것도 물론 큰 것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이산화황에 대한 오염 배출권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희귀동식물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적용이 되는, 이거 역시 한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어떤 광범위한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소 제로, 이 탄소 온실가스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이 온실가스로 인한 이 지구촌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결국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8월 5일 날 이 폭우와 홍수가 왔어요. 그럼 이것이 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1000년 만에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1.09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 지구가 결국은 지금의 온도보다 2도가 올라가면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2도인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40년도가 되면 1.5도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제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2040년에 갔을 때 지구촌의 임계치에 도달한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가 또 이런 환경에 관련된 과학적 수치로 볼 때 10년 정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난다, 홍수가 온다, 지구촌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환경 재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문제인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서 주로 나오느냐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수송 분야 자동차가 16%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30%예요.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수송 분야가 제조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송과 제조업을 합하면 46% 절반의 수치예요. 그리고 건물이 18%, 농업, 임업이 18%예요. 결국은 이러한 수치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런 환경 규제를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은 결국 지구촌에 재앙이 온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이지 이것을 왜 규제로 몰아가느냐? 이건 규제가 아니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이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EU가 함께 이제 이런 배출가스라든지 디젤차 생산 금지라든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내 주행 금지라든지 하는 제도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규제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전적 정부의 규제다, 환경의 규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제 뭐 세계 각국이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정상화다라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래차, 즉 무공해차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CO2를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빨리 없애는 거예요. 쉽게 굴뚝을 없애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무공해차에 대한 보조금을 줘도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주로 뿜는 이 경유자동차들, 노후 경유자동차들에 대한 조기 폐차 제도라든지 강제 폐차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쓸만한 자동차지만 이게 이런 온실가스, 즉 미세먼지 등등을 배출하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이건 조기 폐차를 하는 것이 더 환경 비용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런 조기 폐차 제도라는 제도라든지 내연기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죠. 호수는 아마 목적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적은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호 목적 이게 따르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좀 더
최소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좀 관점을 가졌던 것 같고요. 두 가지 방식은 이제 하는 방식이겠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그 사용하는 수단 또 정책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도 다릅니다. 목표가 뭐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을 못 살게 굴려고 저렇게 정책을 펴는 건 아닐 거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정책을 펴겠지만 그 규제를 하는 것이 이상한 역효과를 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어렵게 만들듯이 아마 정책 목표에서는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좀 근데 쓰는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동식물 보호 같은 시기 동식물 보호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시장을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희귀 동식물 보호라는 이제 목적은 같겠죠. 그래서 목적은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희귀 동식물 보호라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취하거나 수렵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그걸 거래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수렵하고 채취하고 거래했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규제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수십 년 뭐 해왔지만은 여전히 희귀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제가 2017년도에 그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잡아먹는 닭이 10억 마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0마리씩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마리씩 죽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닭을. 그런데 닭이 멸종된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뭐 소도 마찬가지, 돼지도 마찬가지, 오리도 마찬가지고 그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코스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코스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멸종될 위기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이 재산권을 설정해주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희귀 동식물 보호도 더 잘 될 것이고 희귀 동식물이 멸종될 위기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규제나 통제, 정부에 의한 규제나 통제하는 방식과 또 코호스적 해법 또는 시장을 통한 해법의 형격의 차이를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할당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었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파수라는 것을 경매를 하게 되니까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걸 통해 그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걸 내가 이용하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더 이윤이 많이 있는 방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가권을 내릴 때는 요것은 무슨 용으로 요 주파수대는 무슨 용으로 누가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쟁도 없고 가격 형성도 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어떤 자원의 배분의 왜곡 현상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코스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라고 우리가 해주자라는 겁니다. 재산권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렇다면은 재산권이면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고 거래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가격에 비추어서 손익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걸 내가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요 가격에는 내가 이 주파수를 또는 이 어떤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건지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가격 형성되고 거래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까지도 계속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95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어요. 95만 대. 그 순이익이 얼마냐? 33억 달러예요.
그런데 도요다가 테슬라의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마냐? 3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1,000만 대 판 도요다보다 90만 대 판 테슬라가 9.3배 이익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요. 도요타, 폭스바겐 2위서부터 3, 4위 합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아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서비스업을 하는 데고 내연기관을 만드는 도요타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1년 동안 장사를 했을 때 순이익은 7, 8년 전에는 한 7, 8%였는데 지금 5%대로 떨어졌어요. 그런 테슬라는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익률이 자동차를 만드는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수익률이 5%인데 여기 30%예요. 이건 뭐냐?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를 만들진 않아요. 왜 만들진 않느냐? 만들면 망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기 수소차가 서비스 업종이고 내연기관차는 제조업이냐? 이 전기 수소차는 무공해차는요. 전체 자동차에도 전기차는 차를 놓고 볼 때 기계적 시스템을 놓고 볼 때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간단해요. 모터만 있으면 돼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럼 뭐냐? 배터리가 전체 자동차 가격의 40%예요. 이 40%를 테슬라가 절반으로 낮추면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요. 만들기가 더 간단해요. 그리고 자율차로 가면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하니까 그 안에서 게임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 등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이 돼서 차 이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나오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FSD라고 AI 지능 컴퓨터, 이 자율 컴퓨터를 달면 뒷골목에서 뒷골목으로 다 알아서 다녀요. 이게 한 1,600만 원이에요. 그럼 매월 구독료가 얼마냐? 지금 현재 30만 원 넘게 내는 거예요. 현금 주고 차를 샀지만 할부 금액을 매달 30만 원 이상씩 내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업계들은 할 일이 없어지죠. 전환 업종이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들은 말 그대로 차를 만들면 내연기관차는 수익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전기차, 미래차를 만들면 서비스업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는 자명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를 사겠어요? 아니면 경유차가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앞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환경오염비용을 계속 내야 돼요. 돈 내는 내연기관차를 소비자가 탈 것이냐 라고 볼 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완성차 업계는 이미 현대도 안 만들어요. 지금 안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전기차에는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연기관차를 만들면 배출가스 기준을 10년 전에 비해 300% 상향해서 굉장히 높게 만들어놨어요. 그 수치에 달하지 못하면 달하지 못한 것은 다 과징금으로 내놔야 돼요. 그 과징금이 몇 조예요. 그 몇 조가 뭐냐? 다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낼 것이냐,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규제에 대한 과징금을 낼 것이냐는 소비자나 그리고 자동차 완성업계나 똑같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위기가 아니라 완성차 업계도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품을 만드는 일부 업체들은 전환 업종으로 정부가 기후 대응 기금으로 보조를 해서 이제 전환 탈바꿈하고 완성차 업계는 빨리 탈바꿈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 앞에 아까 그 등대가 공공재냐라고 코스가 의문을 품었던 것을 조금 첨조를 한다면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등대가 공공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코스는 좀 더 치밀하게 그 과거 역사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등대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익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을 좀 더 현재 그 전기차 제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만약 코스라면은 아마 전기차의 역사를 좀 훑어봤을 겁니다. 추적을 해봤을 건데 저도 그걸 좀 훑어보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전기차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19세기 말, 즉 1800년대 후반에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탄생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기보다 전기차 만들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거의 유사한 기간에 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마님차 내지 뭐 마담차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치장도 많이 하고 해서 주로 이제 여성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로 이용이 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기차에 비해서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가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도 몇 번의 그 전기차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환경 보호와 맞물려서 테슬라가 시도를 했고 테슬라는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시도를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터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단거리용 그다음에 소형 그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중점을 뒀었는데 테슬라는 그거를 그야말로 포르쉐형 장거리용이면서 스포츠형 같이 멋있게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어서 전기차가 시장에 이제 완전히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볼 때는 전기차가 그런 게 대세인 것 같고 또라고 보지만 코스라면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역사를 추적에 들어갔을 때 그럼 왜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아마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전기차와 지금 내연기관차 사이에 어떤 일종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원이 어느 쪽으로 분배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자원 배분에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자원 배분이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라면 좀 더 개방적으로 좀 열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코스가 자기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무지라는 것 또는 그 하이에크하고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및 법원과 판례에도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지금같이 전기차는 이 아군이고 예를 들어서 시장 친화적이고 내연기관은 환경에 적대적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식은 코스로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100년 전에 내연기관과 전기차 같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전기차에다가 머스크는 코즈보다
한 단계 생각하지 못했던 FSD 시스템을 갖다 인공지능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뭐냐? 인간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아도 더 안전하게, 인간은 2개의 눈으로 운전하지만 8개의 고성능 센서를 달아서 자고 있어도 골목과 골목을 누비면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획기적인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FSD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 공개를 해도 따라올 수 없게끔 획기적인 시스템을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 시스템을 운용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요. 내연기관 차로는 운용을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전기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연기관 차에다가 이 자율 시스템, 자율 레벨 3 같은 거를 달아서 운용을 하려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전기차, 100년 전 전기차에다가 인공지능이 100년 전엔 100이었다면 200짜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3년 뒤에는 고속도로 나가면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는 음악 들으면서 차 안에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는 차대로 더 안전하게 가는데 나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다른 자동차를,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기차를 테슬라가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차를 만들어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전기의 효율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니면 레벨 3, 레벨 4의 FSD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전기차를 타려면 테슬라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90만 대가 1000만 대 파는 회사보다 9배 수익률이 높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대 변화와 환경 보호를 이뤄냈던 것이죠. 인공지능이나 이런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탑재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거기까지는 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규제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좋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내버려둬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인데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이 넷제로가 2050년까지 전 세계 132개국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2050년까지 전 세계 132개국이 유엔 관장하에서 탄소 중립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점에 다다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송 분야는 전기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차에서 과징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줘서 보급 목표를 맞추자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 때문에 시장도 거기를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질서보다는 환경은 이제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선도한다고 보는 무리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어떻게 됐든 전 세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넷제로, 즉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자는데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건 이제 키슬링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예, 로널드 코스의 간단한 생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고 또 여기서 나온 그 대담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쉽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알고 있는 어떤 경제 이론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파수 경매 제도라든가, 뭐 또는 오염 배출권 제도라든가, 지금 나오는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제학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책을 좀 읽으신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어떤 경제적 이론이라든가 또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저렇게 예를 들어 주파수 경매 같은 경우가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할까? 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처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